오늘은 웨어하우스 피즈 설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근데 그냥 설명서 읽듯이 하진 않을 겁니다. 이걸 하나의 거대한 탐험을 떠나기 전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략 가이드를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여러 컴퓨터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이런 MPP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건요, 사실 험난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정상에 깃발 꽂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성공은 바로 이 지도, 그러니까 정상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준비 과정이 얼마나 꼼꼼했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탐험 지도, 즉 성공으로 가는 로드맵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핵심 단계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체 여정을 보시면 총 6단계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흔히 설치라고 생각하는 실제 소프트웨어 설치, 저기 4단계는 과정의 거의 후반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하드웨어부터 운영체제 구성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성공적인 탐험을 위한 기반 다지기 작업인 셈이죠. 자, 그럼 탐험의 첫 걸음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기반을 다지는 단계입니다. 어쩌면 클러스터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선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운영체제는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RHL이나 로키 리눅스 8.7 이상 버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모든 서버, 모든 노드는 반드시 똑같은 OS 버전을 사용해야 해요. 아주 사소한 커널 버전 차이만으로도 노드끼리 통신할 때 상상도 못한 에러가 터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RHL 8.5와 8.6은 알려진 커널 결함이 있으니까요. 이건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첫 번째 규칙이에요. 혹시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작하신다면 이 표를 나침반 삼으시면 됩니다. AWS, Azure, GCP, 각각의 환경에 맞는 최적의 장비 조합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 AWS 같은 경우엔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니까 메모리 최적화 인스턴스인 R5랑 처리량에 초점을 맞춘 EBS 스토리지를 권장하는 식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맞는 최상의 조합을 찾는 것,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스토리지 쪽에도 꼭 챙겨야 할 규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임시 파일 같은 것들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량은 70%를 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 RHEL8을 쓰신다면 디스크에 데이터를 쓰고 읽는 순서를 정하는 규칙, 즉 I/O 스케줄러를 MQ 데드라인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노드 64 마운트 옵션도 절대 빼먹으면 안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냥 딱 하나의 절대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XFS. 다른 건 아예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웨어하우스 페이지를 쓰시려면 파일 시스템은 무조건 오직 XFS여야만 해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하는 타협 불가능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 이제 기반은 다졌으니까 우리 탐험선의 엔진을 최적화할 시간입니다. 성능 저하나 갑작스러운 시스템 다운을 막기 위한 운영체제 미세 조정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일 먼저 들여다볼 건 VM.Overcommit 메모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의 메모리 예산 관리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시스템이 실제로 가진 메모리보다 더 많은 메모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정해야 할 값은 뭐냐? 바로 숫자 2입니다. 이 2라는 숫자가 우리 웨어하우스 피지 클러스터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뭐랄까 마법의 숫자 같은 거예요. 근데 왜 하필 2일까요? 바로 이 문장이 그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값을 2로 설정하면 커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야, 너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약속하지 마. 이렇게요. 덕분에 메모리가 부족해졌다고 해서 운영체제가 갑자기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를 아무거나 골라서 죽여버리는 그 최악의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생명줄 같은 설정이죠. 자, 이것만 하면 끝이냐? 아니죠. 몇 가지 더 손봐야 할 게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투명한 거대 페일지 기능, 이거 꺼주시고요. 여러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함께 쓰는 공간인 공유 메모리는 실제 메모리의 절반 정도로 넉넉하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많은 파일과 연결을 다룰 수 있도록 사용자 제한도 풀어줘야 합니다. 자, 엔진 튜닝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이 각각의 서버들을 진짜 하나의 유기체처럼 하나의 팀으로 묶어줄 차례입니다. 안전하게 통신하고 완벽하게 협력하도록 만들어야죠. 이쯤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죠. 그럼 서버 방어벽은요? 그거 어떻게 설정해야 해요? 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꺼야 합니다. 클러스터 노드들 사이의 내부 통신을 위해서는 로컬 방화벽인 파이어월드 서비스를 중지하고 아예 비활성화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걸 켜두면 노드들끼리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막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수많은 포트들을 방화벽이 넌 누구야? 하면서 막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바로 클러스터가 멈추는 거죠. 분산 시스템에서 시간이란 건 뭐랄까 절대적인 기준점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진 서버들의 시계가 단 1초만 달라도 데이터가 그냥 와르르 깨질 수 있습니다. 모든 노드가 크로나이드나 NTP 같은 걸로 항상 똑같은 시간을 유지하는 거, 이건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이 길고 긴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발사 직전의 최종 조립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을 제자리에 맞추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시간이에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소유하고 관리할 GP 애드민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일관성입니다. 모든 서버에 똑같은 아이디로 만들어야 하고 관리 편의를 위해 암호 없이 sudo 명령을 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또 클러스터의 대장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암호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설정해줘야 전체 클러스터를 손쉽게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다 하셨다면 사실 진짜 설치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딱 이 순서대로 명령어 몇 번만 쳐주면 끝나요. 첫째, 구독 토큰으로 EDB 저장소 접근 권한을 얻고, 둘째, 설치 스크립트로 시스템을 준비시키고, 셋째, DNF 명령어로 패키지를 설치하고, 넷째, 환경 변수 파일을 불러와서 방금 설치한 프로그램을 시스템이 알아볼 수 있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버전 확인 끝! 진짜 힘든 건 이미 다 하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결국 정말 안정적이고 성능 좋은 클러스터의 비결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꼼꼼하고 세심한 준비 과정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단단한 반석을 여러분 손으로 직접 만드신 겁니다. 이제 설치 방법에 대한 고민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진짜 탐험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